자, 이번에는요. 박사방 관련된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 이제 사법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해 보이니까요. 검찰 박사 부하 사회복무요원 소환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이 박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뭐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고,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 가담자 신상 공개하겠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.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. 보시죠. N번방 가해자들 눈물 철철 반성문 뭐 여러 장 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. 알고 보니 온라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더라. 모범 반성문인 거군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감동 있고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게끔 쓴 반성문을 사서 쓴다는 거네요. 그 반성문에 이런 대목이 있나 봐요.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. 정신이 혼미합니다. 뭔가 굉장히 읍소하는 말이네요. 이런 내용들이 반성문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거 뭐 사온 거다. 뭐 이런 겁니다. 이분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삶이 이런 거군요. 보니까 지금. 이런 게 많네요. 지금. 우선 정구대 변호사, 이 반성문이요. 네. 통상 반성문을 뭐 기소돼서 재판받고 날 때 낼 때 반성문이 제출돼서 그것도 아주 절절하게 쓰면 반영이 됩니까? 그 감형이나 이런데?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구속돼 있는 분들은 반성문을 제출합니다. 구속돼 있거나 뭐 재판을 받는 분들은.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제 모범답안 얘기하시는데 구치소 내에서도 보면 이게 돌아요. 이렇게 잘 쓴 반성문 이런 걸 좀 표본으로 삼아서 쓰라고 하기도 하고, 또 이렇게 자필로 쓰기를 많이 권하거든요. 자필로? 그렇죠.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서는 자필로 쓸 수밖에 없는데 밖에서 쓸 때는 이제 컴퓨터로 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필로 쓰는데 자필로 쓴 거는 아무래도 최근은 대부분이 문서가 이제 워드로 돼 있다 보니까 자필로 쓴 건 아무래도 좀 잊게 됩니다. 잊게 되면 판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뭐 말씀처럼 어쨌든 반성한다,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게 양형 요소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는 이제 될 걸로 봅니다. 근데 이제 저렇게 그냥 일률적인 형식, 남이 쓴 거 그대로 베낀 형식들은 눈에 봐도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을 뭐 2, 300개씩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비슷할 거잖아요. 그리고 그 같은 죄는 거의 같은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됩니다. 어서 많이 봤던 반성문이 또 왔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 스스로 직접 뭐 반성하는 취지로 써야지 남의 거 보고 베끼는 건 아마 금방 티가 날 걸로 봅니다. 이게 이제 반성문이라는 게 원래 진정성이 있구나, 진짜 뉘우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여기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여기 좀 잡아주세요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성문 샘플이 있는데 몇 종을 내려받아 봤다. 돈을 내고 내려받아 봤는데 이렇답니다. 2,000원짜리 반성문은 3쪽 분량인데 죄송 7번 나오고 후회 5번 나오고 뭐 기회, 사죄 이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. 그런데 이 반성문은 다운로드 횟수가 3,000건이 넘는데요. 3,000명 넘게 받아갔네요. 이거를.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은. 그리고요. 가격이 올라갈수록 좀 더 구구절절하답니다.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. 나이 30도 안 됐는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인생 날아갑니다.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. 불우한 가정 환경을 언급하는 것도 단골 소재다. IMF 외환 위기 당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. 이거 아주 단골 소재랍니다. 윤영걸 전 대표님. 반성문은 곧 진정성인데 이건 진정성하고 거리가 뭐네요, 그러면은. 그렇죠. 진정성하고 거리가 뭐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반성문 쓰는 거 보면은 되게 불우한 가정 환경.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서 처벌받으면 가족들의 생각이 막연하다. 그리고 술 먹고 일시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렇다. 내용이 뻔한데 저게 근데 먹힌대요. 전체 판결문 보니까 35%가 판사가 양형하는데 35%가 저런 반성문이 고려가 됐답니다. 구구절절한 반성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런 거는 우리 이런 문제, 우리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까지
극악하고 예. 많이 번진 거는 저는 판사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. 너무 관대한 책임이잖아요. 예. 그동안에 뭐 저 승리 그 버닝썬 문제라든지 예. 뭐 저 양진호 문제라든지 그때 왜 그 다크웹 운영자 예. 뭐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중벌할 것 같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처벌했는지 뭐 다크웹 운영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예. 처벌하는 동 마는 동 끝났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런 반성문도 예. 좀 제대로 좀 검증을 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나 좀 양형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예. 저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봐주는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나라 진짜 극악스러운 범죄가 예.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나도 뭐 기사에서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가 지금 보이고 있다. 주의해야 된다.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요. 투표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. 코로나19에 또 여파겠죠. 기사 보시죠. 자가격리 10만 명. 그러니까 기존의 격리자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또 격리되신 분들 10만 명. 그런데 선관위 이분들 투표 어렵습니다. 이게 이제 투표권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. 매일 뭐 한 6천여 명, 뭐 평일에는 한 5천 명, 주말에는 한 7천 명 이렇게 됩니다. 2주간 격리인데 참정권 논란이 있습니다. 대안을 못 찾았다. 이분들 투표할 방법이 없답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거소 투표 같은 경우는요. 확진이 돼서 집에 있은 분 이런 분들은 적용이 되고 또 신고 기간이 이미 또 지나버렸어요. 이거는요. 그러니까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. 앞으로. 그리고 또 미국, 캐나다 제외 국민들 투표 못하게 됐는데 그러다 또 이거 문제 제기가 또 있어요. 이게 뭐 헌법 소원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. 형택 변호사, 이것도 네.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. 뭐가 중요한 거냐? 안전인 것이냐? 투표에 걸린 것이냐?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 예. 지금 확진자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그 투표소에 왔는데 유증상자, 그러니까 온도를 쟀을 때 예. 온도가 나온 사람이나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예. 분들이 만약에 확진은 안 받았지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투표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럼 다른 분들이 얼마나 또 깜짝 놀라겠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아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투표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투표소가 전국에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따로 그러면은 사실은 사전 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예. 본 투표는 자기 지역 가서 해야 하거든요. 그럼 예. 지역마다 투표소를 다 따로 만들 건가? 이런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이게 지금 어려운 사실상 문제. 그렇게 만약에 만든다면 2배로 또 만들어내는 그렇죠.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잖아요. 또 그럼 그 사람들끼리는 또 문제가 안 생기는가 문제라서 지금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자가격리를 하면 못 나가게 돼 있어요. 14일 동안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분들만 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인지. 근데 저는 참정권이 이렇게 만약에 지금 해외 교민들도 반 정도는 참정권 행사 못 한다 그러잖아요. 예. 저는 이 자가격리 분들도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버스편으로 이동한다든지 어떤 때 해서 예. 약간 뭐 현행법으로 물론 14일간 이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하는 분들은 가서 만약에 유증상자들인데 이런 분들을 뭐 1대1로 한번 갔다 오면 나가게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가능하면 원하는 분들은 좀 투표를 할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아마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재진 교수님은 뭐 또 좋은 아이디어 좀 없으세요? 이분들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. 지금으로선 딱히 대안이 없다는 건데. 네. 그 뭐 지금 거소 투표를 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이미 지나서 그 어렵다고 했고요.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2주를 갖다가 넘게 2주 안에 자가격리를 위반을 하게 되면 이 징역형까지 가게끔 이건 좀 처벌이 돼 있어요. 네, 처벌 규정이 강하죠.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 주었거든요. 그래서 투표소마다 그렇게 본다면 자가격리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아무 데서나 가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랬던 것처럼 그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증상자가 직접 투표했던 그 별도의 라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별도 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든다든지 해서 투표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. 특히 지금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계시는 제외 공간에 계시는 분들 한 8만 명까지 하면 18만 명.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이거 전체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데
큰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적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좀 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는 이게 어떤 법적인 다툼의 대상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. 어떤 권리를 행사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.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넘겨주세요.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일단 지급한다 발표하고 뭐 소득 70%까지 상위 30%를 빼고 나머지 70%한테는 지급한다. 그런데 과연 이 소득을 뭘로 삼을 것이냐. 그리고 이 소득 기준 과연 정할 수 있기는 있는 건가. 있다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 거. 뭐 이런 거 얘기가 다 논란입니다. 지금요. 보시죠. 그런데 어떤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는데 부동산 포함하면 서울 집주인 절반 이상 지원금 못 받을 듯하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이런 방향이랍니다. 건보료 기반 월소득액에 그렇습니다. 월소득액 파악이 돼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부동산 등 자산을 반영해서 합산해서 소득을 뽑아내겠다. 그렇다면은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은 대부분 그 상위 30%로 간주가 돼서 못 받을 수 있다. 대충 여기 가격도 나오네요. 서울주택 중위값인 9억 원, 시가 9억 원 정도 이상인 분들은 못 받는다.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강북 중산층도 탈락 불가피. 9억 원이면 공시지가로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. 그냥 그 정도면은 안 된다는 거죠, 이게. 유영곤 전 대표님.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, 이거 정말. 너무 복잡하게 해놨죠. 저는 뭐 선별 지원을 애당초 찬성하는 입장이라 다 나눠주는 건 반대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일률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이 그냥 다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사실 선별하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. 돈도 많이 들고 저게 몇 달 걸릴지도 몰라요. 우리나라 제일 복잡한 게 세금 계산이거든요. 양도세 요새 하도 복잡해서 세무사도 계산을 못해요. 입시제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입시제도를 몰라요. 거기다가 이것까지 또 붙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좀 대책을 세우고 정 대책이 늦었다 하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기초소득자랑 차상위 소득자 어렵잖아요. 그 사람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지급하고 나머지 애매한 사람들은 뭐 몇 달이 걸려도 좀 천천히 계산해라. 좀 뭐 이렇게 밖에 뭐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. 벌써 하위 70%까지 준다고는 발표는 해놨으니까 저희 또 번복하기는 또 어려울 테니까 좀 지급 순서라도 좀 차이를 좀 두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지급 대상이 많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위 30% 정도만 준다면 그건 좀 명확하고 쉽습니다. 상대적으로. 그분들의 자산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파악이 쉬운데 이거 70%까지 높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. 여기 보면 소득하고 부동산 등 자산 얘기만 나오잖아요. 그렇다 이건 얘기입니다. 아니 그러면 금융자산 갖고 계신 분들, 뭐 예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. 빚 많은 가게는 불이익이다. 이분들 돈 많은데 또 이런 불만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10시간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. 오늘 0시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여야 가릴 것 없이 꼼수 대 꼼수의 대결이란 비판 여기저기 쏟아졌는데요. 누가 덜 꼼수를 부렸냐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? 2주가 지나면요. 유권자들의 심판이 나옵니다.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